새벽 비가 내리는 공항 리무진 안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한 여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빵집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녀에게 떨어진 낡은 사진 한 장이 숨겨진 가족의 비밀을 드러내게 되었죠. 언니라고 부르며 살았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의 진짜 어머니였다는 충격적인 진실과 평생 몰랐던 아버지의 존재까지.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빵집을 운영하는 한소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인데요. 저조차도 아직 꿈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새벽이었어요. 빵 납품을 마치고 공항 리무진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밖으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차 안은 고요했죠. 빈 빵 상자를 끌어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뒷자리에 앉은 마른 노인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분은 작은 보자기를 꼭 쥐고 계셨는데 보자기 끝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살짝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오래된 아기 팔찌였어요. 그런데 그 팔찌에 희미하게 적힌 글자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소영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 이름과 똑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노인분의 손목에 투석 환자 팔찌가 감겨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차창에 비친 그분의 옆모습을 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리무진이 정류장에 도착해서 그 노인분이 내리시는 순간이었어요. 보자기에서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서 그 사진을 주웠는데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사진에는 젊은 여성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고 품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뒤에 적힌 글씨를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모 한소민 198X년 봄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한소민은 제 친언니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언니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는 거죠? 저는 급히 노인분께 사진을 드리려고 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나고 없었어요. 빗물 자국만 길게 남은 정류장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손글씨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모한소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언니는 결혼도 안 했고 아이를 낳은 적도 없었거든요. 집에 있는 가족 앨범을 떠올려 봤어요. 거기에는 늘 엄마 김혜순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다고 들었고 언니는 그냥 언니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은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 한쪽에서 작은 의문이 서늘한 기척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사진 속에 보이는 병원 이름을 급히 메모했어요. 그리고 사진을 가슴께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이 사진이 제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빵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빵집 불빛이 유난히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편안히 쉬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계속해서 그 사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오래된 사진이라 그런지 선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뒷면의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모한소민이라는 글자가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언니에 대한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고 늘 씩씩하고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잘 돌봐주셨고 외할머니와 함께 저를 키워주셨죠.
그런데 언니가 어딘가 사라지신 시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사진을 책상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사진 한 장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몰랐어요. 다만 뭔가 중요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직감은 있었습니다. 그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노인분은 누구실까? 왜 제 이름이 적힌 팔찌를 가지고 계셨을까? 그리고 왜 언니 이름이 뭐라고 적힌 사진을 가지고 계셨을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뭔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우연이 그냥 우연일 리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특히 제 이름이 적힌 팔찌와 언니 이름이 적힌 사진이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건 분명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빵집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손님들과 이야기할 때도, 빵을 굽고 있을 때도 마음 한쪽은 항상 그 사진에 가 있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고 그 비밀을 밝혀내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끝까지 파헤쳐 보기로 말이에요. 설령 그 결과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 작은 사진 한 장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지만요. 그 사진을 발견한 다음 날부터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빵을 반죽하면서도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계속 그 사진 생각만 났습니다.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친정 다락방을 뒤져보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올라간 다락방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구석에 쌓여있던 낡은 상자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그 사진과 관련된 뭔가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첫 번째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앨범들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들과 소풍 사진들이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저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사진들 사이사이에 빈자리가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혼잣말을 하면서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스카치 테이프 자국은 남아있는데 사진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뜯어낸 것 같았어요. 그 빈자리들이 모두 같은 시기,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을 즈음의 것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자에서는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1970년대와 80년대 병원 영수증들이 노랗게 삭은 채로 묶여 있었습니다. 영수증들을 하나씩 펼쳐보니 구석에 산과 응급이라는 도장이 찍힌 게 여러 장 있었어요. 산과 응급이라니. 저는 영수증 날짜를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태어난 해봄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런데 환자 이름칸이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이응이 응라고 적힌 부분은 보였어요. 세 번째 상자를 열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봉투 안에 신생아 발도장이 찍힌 종이가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발도장 위에 제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소영이라고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적힌 글씨였습니다. 보호자 칸에 한소민이라는 서명이 작게 남아 있었어요. 언니 이름이었습니다. 왜 언니가 제 신생아 발도장 서류에 보호자로 서명을 했을까요? 언니가 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때 상자 바닥에서 더 중요한 서류를 발견했어요. 출생신고 서류 복사본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른 종이였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신고인 란에는 김혜순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이름이었죠. 그런데 북한은 공란으로 남아있고 목칸에는 뭔가 가려진 흔적이 있었어요. 얇은 종이로 덧붙여서 가린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가리개를 들춰보니
아래에서 소라는 글자의 획이 살짝 보였어요. 소민의 소인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언니 이름을 지우고 외할머니 이름을 그 위에 적어 넣은 거였어요. 이게 대체 뭔 일이지? 점점 미스터리가 깊어졌습니다. 상자를 더 뒤지다가 한쪽 구석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수첩을 펼쳐보니 언니 글씨체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야기 금지. 짧은 문장이었지만 강력한 느낌이 들었어요. 언니가 직접 적은 글씨였고 금지라는 단어에서 뭔가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뭘 금지한다는 건지 왜 금지해야 했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그 메모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지갑 속에 넣었습니다. 언니가 남긴 유일한 단서 같아서 소중하게 보관하고 싶었거든요. 다락방 유리창으로 노을빛이 길게 번지고 있었어요. 해가 지면서 붉은 빛이 상자들과 흩어진 서류들을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새로운 사실들을 정리해 봤어요. 첫째, 제가 태어날 때 언니가 병원에 있었고 보호자 역할을 했다. 둘째, 제 출생신고서에서 목한이 인위적으로 변경되었다. 셋째, 원래는 언니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외할머니 이름으로 바뀌었다. 넷째, 언니가 그날 이야기를 금지한다고 적어놨다. 이 모든 증거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앨범에서 뜯겨나간 사진들이 어떤 내용이었을지 상상해 봤습니다. 아마도 제가 태어났을 때의 모습이나 언니와 저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을 거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사진들을 제거한 거였습니다. 왜 숨겨야 했을까? 그 시대에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매우 차가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혹시 언니가 그런 이유로 진실을 숨겨야 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외할머니가 저를 자신의 딸로 입양한 형태로 만들어서 언니와 저를 보호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상자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설렘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진실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다락방에서 내려오면서 언니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언니는 저에게 특별히 다정했어요. 다른 언니들이 동생을 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죠. 더 세심하고 더 보호적이었습니다. 혹시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 언니는 제가 모르는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살았던 건 아닐까요? 그 무거운 비밀을 평생 혼자 품고 지냈던 건 아닐까요?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빵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발견한 증거들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검토해 봤습니다. 병원 영수증, 신생아 발도장, 출생신고서, 그리고 언니의 메모.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분명 어떤 큰 비밀이 숨겨져 있고 그 비밀의 열쇠를 저는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어요. 다락방에서 찾은 한 장의 빈자리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의문은 점점 가족 쪽으로 무게를 옮겨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진실을 찾아 나서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다락방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보고 난 후 저는 더 체계적으로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근차근 사실들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빵집 지하실에 작은 책상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평소에는 창고로 쓰던 공간이었는데 조용해서 생각하기에 좋았어요. 벽에 달력을 붙이고 큰 공책을 펼쳐놓고 연도를 차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왼쪽 칸에는 병원 영수증에 적힌 날짜들을 옮겨 적었어요. 1983년 3월, 4월, 5월. 봄철에 집중적으로 병원을 다닌 기록이 있었습니다. 특히 5월 중순경에는 거의 매주 병원에 간 흔적이 보였어요.
가운데 칸에는 앨범에서 찾은 사진들의 날짜를 적었습니다. 뜯겨나간 사진들이 있던 자리에 앞뒤 사진 날짜를 보면서 추정해 봤어요. 역시 1983년 봄철 부분이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오른쪽 칸에는 집안 행사나 이사 날짜 같은 것들을 적었어요. 외할머니가 적어 놓으신 가계부를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1983년 봄에 갑자기 생활 패턴이 바뀐 흔적이 보였어요. 이게 우연일까? 세 줄의 날짜들을 비교해 보니 모든 게 1983년 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기록, 사라진 사진들, 그리고 집안의 변화까지. 뭔가 중요한 일이 그 시기에 일어났다는 건 분명했어요.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그해 봄에 언니의 학교 기록도 이상했습니다. 언니는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3월부터 5월까지 결석이 많았어요. 가족들은 몸이 아파서 그랬다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반대로 외할머니의 병원 기록은 그 시기에 늘어났어요. 평소에 건강하셨던 외할머니가 갑자기 자주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신 거였죠. 그리고 제 출생신고가 평소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제출된 것도 발견했습니다. 표 아래쪽에 무한소민? 이라고 크게 써봤어요. 물음표를 붙인 이유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들이 이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손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가족 관계가 모두 바뀌는 거였거든요. 언니가 사실은 제 어머니라니 상상만으로도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혹시 나중에 이 자료들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모든 걸 복사해서 여러 곳에 나눠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상자들을 준비해서 앨범 사본을 나눠 담았어요. 빵 상자에 쓰던 라벨을 붙여서 눈에 띄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선반 최상단에 분산해서 숨겨뒀어요. 혹시 모르니까 누군가 이 증거들을 없애려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언니가 그날 이야기 금지라고 적어놨다는 건 이 비밀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했다는 뜻이니까요. 한쪽 봉투에는 병원 이름과 주소를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나중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볼 예정이었어요. 다른 봉투에는 사진 뒷면의 필체를 확대 복사해서 넣었습니다. 언니 글씨와 비교해 보려고요. 수첩 첫 장에 진실 확인 순서라고 적고 계획을 세웠어요. 첫째는 병원 기록 확인, 둘째는 동사무소 등본 확인, 셋째는 그런데 셋째가 뭔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묘소 편지?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였어요. 외할머니 묘소에 가서 편지를 쓰는 거였습니다. 혹시 외할머니가 이 비밀에 대해 뭔가 남겨놓으신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다시 표를 들여다보면서 패턴을 찾아봤습니다. 1983년 봄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들을 하나씩 적어봤어요. 가족 사진의 구성, 생활 패턴, 언니의 행동 변화 등등. 특히 언니는 제가 태어난 후로 저에게 유독 애정을 많이 보이셨어요. 다른 집 언니들과는 달리 밤에 제가 울면 달래주시고, 제가 아프면 밤새 간병해주시고, 이제 생각해보니 그게 언니의 행동이라기보다는 엄마의 행동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누구일까? 새로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리무진에서 본 그 노인분이 혹시? 아직은 추측일 뿐이지만 그분이 아기 팔찌를 가지고 계셨다는 건 뭔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알람을 새벽 5시로 맞춰놨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먼저 병원에 가서 기록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는 동사무소에서 등본을 떼어볼 계획이었습니다. 지하실에서 숨을 고르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어요. 지금까지 찾은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확실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언니, 아니 혹시 엄마? 말로 해보니 어색했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언니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책상 위의 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내일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병원 운영 시간, 동사무소 업무 시간, 대중교통 시간표까지 미리 알아봤어요. 준비를 마치고 지하실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이곳에서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더 이상 예전의 소영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빵집으로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과 불안감이 뒤섞인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멈출 수는 없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끝까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그 오래된 병원을 찾아갔어요. 예전 주소를 찾아보니 지금은 작은 요양병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1980년대 건물 특유의 낡은 외관이었지만 간판만 새로 달려 있었어요.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30년도 넘은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그리고 설령 있다 해도 개인정보라서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래된 출산 기록을 찾고 있는데요. 접수 데스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간호사분이 친절하게 기록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다행히 이 병원은 옛 기록들을 잘 보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록실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담당자분께서 규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전체 내용은 열람이 어렵지만 제목이나 기본적인 정보는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1983년 5월 쪽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담당자분이 두꺼운 파일을 꺼내주셨습니다. 1983년 봄철 신생아 관련 기록들이 담긴 파일이었어요. 손이 떨리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어요. 신생아 손목 뒤 1983년 5월 15일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래에 무한소로 시작하는 기록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개인정보라서 가려져 있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제목 부분만 가능합니다. 제목 목록 사본에 표시를 하고 날짜를 적어뒀어요. 비록 전체 내용은 볼 수 없었지만 이것만으로도 큰 단서가 되었습니다. 언니가 1983년 5월에 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걸 확인한 거니까요. 기록실에서 나오는 길에 복도를 둘러봤어요. 오래된 병원이라 그런지 여기저기 낡은 안내판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투석실이라는 안내판을 발견했어요. 투석실. 리무진에서 본 노인분의 팔찌가 떠올랐습니다. 투석 환자 팔찌를 차고 계셨죠? 혹시 이 병원에서 투석을 받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호기심에 투석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입구 옆에 작은 서류함이 있었는데 거기에 후원자 명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후원자 한소민. 언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언니가 이 병원 투석실 환자들의 후원자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명단에 이름이 남아있는 걸 보니 꽤 오랫동안 후원을 하셨던 것 같았어요. 후원 대상자 카드를 보니 임진수 가명, 보알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명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니 뭔가 사정이 있는 분 같았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임진수, 이 이름이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리무진에서 본 노인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혹시 팔찌의 글자 사진의 필체, 그리고 이 후원 기록이 한 줄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언니가 오래전부터 그 노인분의 치료를 도왔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숨기셨을까요? 후원 기록 날짜를 자세히 보니 10년도 넘게 계속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누군가 대신 후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가족 중 누군가가 언니의 뜻을 이어받아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님, 이 후원 기록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역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얻은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언니가 임진수라는 분의 치료비를 오랫동안 지원해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투석 환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니까요. 수첩의 후원 기록 날짜들을 옮겨 적었어요. 1990년부터 시작해서 언니가 돌아가신 해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한 사람의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건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병원을 나서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점점 퍼즐 조각들이 맞춰져 가고 있었어요. 언니가 1983년에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저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임진수라는 분과 언니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고 언니는 평생 그분을 돌봤던 거였어요. 그렇다면 임진수 씨가 혹시 아직은 추측일 뿐이지만 그분이 제 아버지일 가능성도 있었어요. 리무진에서 본 노인분이 바로 그분이라면 제 이름이 적힌 팔찌를 가지고 계신 이유도 설명이 됩니다. 투석실 복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왔어요. 이곳에서 30년도 넘게 치료받고 계신 분이 있다니 참 많은 사연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왜 그분을 평생 도우셨을까요?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어쩌면 언니가 숨겼던 비밀이 단순히 미혼모라는 사실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복잡하고 아픈 사연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 절반 정도는 확인한 것 같았어요. 병원 기록을 통해 언니가 1983년에 출산했다는 걸 확인했고 투석실에서 또 다른 단서를 찾았습니다. 이제 동사무소에서 재적 등본을 확인해 보면 더 명확해질 거예요. 빵집에 돌아와서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책상 위의 표에 오늘 확인한 내용들을 추가로 적었습니다. 병원 기록 확인, 후원자 명단 발견, 임진수라는 이름까지. 퍼즐의 윤곽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내일은 동사무소에 가서 재적 등본을 확인해 볼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외할머니 묘소에도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외할머니가 이 비밀에 대해 뭔가 남겨놓으신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동사무소에 갔어요. 재적 등본을 떼어보겠다고 하니 직원분이 컴퓨터로 검색해 주셨습니다. 오래된 기록이라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1983년 출생이시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병원에서 확인한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재적 등본에도 뭔가 단서가 있을 거예요.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네요. 직원분이 화면을 보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출생신고 정정 기록이 있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일반적으로는 잘 없는 일인데 제 경우에는 정정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재적 등본 사본을 받아서 자세히 봤어요. 출생신고 정정 기록에 작은 별표가 붙어 있었고 정정 사유란에는 보호자 요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요청인 칸에는
김혜순 도장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상하다. 외할머니가 제 출생신고를 정정하셨다는 건데 왜 정정을 하셨을까요? 더 자세히 보니 정정 전 기록과 정정 후 기록이 다르게 되어 있었어요. 정정 전 목한을 보니 첫 번째 글자가 소로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정 후에는 김혜순이라고 정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정정 전 기록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정정된 기록은 원본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어요. 외할머니가 제 출생신고에서 목한을 정정하셨다는 건 원래는 다른 사람이 어머니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소로 시작하는 이름, 소민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언니 이름 말이죠. 그렇다면 원래는 언니가 제 어머니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외할머니가 자신으로 바꾸신 거였을까요?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복사본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정정 날짜를 보니 제가 태어난 지 2달 후였습니다. 처음에는 언니 이름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외할머니 이름으로 바꾼 거였어요. 왜 바꾸셨을까? 그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됐어요. 1980년대에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했거든요. 언니가 혼자 아이를 키우기보다는 외할머니가 늦둥이를 낳은 것처럼 하는 게 모든 면에서 나았을 거예요. 복사본을 봉투에 넣고 외할머니 묘소로 향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외할머니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묘소까지 가는 길이 참 오래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외할머니는 언니와 저를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셨던 거였구나. 당신의 딸로 키우면서 언니도 저도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셨던 거였어요. 묘소에 도착해서 외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뵈어서 그런지 마음이 뭉클했어요. 살아계셨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는데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이제 알겠어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묘 앞에 올려뒀어요. 봉투에는 그날의 기록을 돌려놓겠습니다라고 적어뒀었습니다. 숨겨졌던 진실을 이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는 의미였어요. 바람이 풀잎을 쓸고 지나가면서 봉투를 살짝 눌러주는 것 같았어요. 외할머니가 들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언덕 아래로 저녁 종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어요. 손끝으로 외할머니 이름을 한 자씩 더듬어 봤습니다. 김혜순이라는 이름이 제 출생신고서에도 적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진짜 의미를 알겠어요. 외할머니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셨는지를요. 그 시대에는 이런 선택이 최선이었을 거예요. 숨겨야만 했던 시대의 무게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춰진 사실이 오히려 남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겼을 수도 있었어요. 이제는 기록을 제자리로 돌려야겠어요. 진실을 숨기는 게 보호였던 시대는 지났으니까요. 이제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진짜 치유라고 생각했어요. 언니를 언니가 아닌 엄마로, 외할머니를 할머니로 제대로 부르고 싶었습니다. 묘역을 나서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물론 아직 확인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지만 큰 그림은 이미 그려져 있었어요. 이제 가족들과 이야기해 볼 시간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빵집 간판 불빛이 한층 또렷하게 보였어요. 내일부터는 이 빵집을 다른 마음으로 운영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빵집이라는 새로운 의미로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책상 위의 표에 오늘 확인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재적 등본 정정 기록, 외할머니의 역할, 그리고 시대적 배경까지.
이제 퍼즐의 대부분이 맞춰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임진수라는 분의 정체였습니다. 그분이 정말 제 아버지라면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언니는 왜 평생 그분의 치료비를 지원하셨을까요? 내일은 가족들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었어요. 고모나 다른 어른들이 혹시 이 비밀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제는 혼자만의 비밀로 두기에는 너무 큰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주말이 되어서 친가족들이 작은 거실에 모였어요. 고모와 삼촌,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왔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찾아낸 것들을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모셔졌어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리무진에서 만난 노인, 발견한 사진, 다락방에서 찾은 증거들, 병원과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기록들까지.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특히 고모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뭔가 아시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소영아, 이제 말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고모가 일어나서 오래된 서랍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작은 금고 열쇠를 꺼내셨습니다. 금고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그 안에 뭔가 중요한 것들이 보관되어 있었나 봐요. 내 언니, 아니, 내 어머니가 이걸 맡겨뒀단다. 고모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니가 고모에게 뭔가를 맡겨두셨다니, 그게 이 비밀과 관련된 건가요? 금고를 열어보니 봉투 2장과 작은 저금통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봉투 겉면에는 소영 출생의 진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 글씨체였어요. 이걸 읽어봐라. 고모가 첫 번째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손이 떨리면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언니의 자필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18살 봄에 있었던 일을 차분하고 솔직하게 적어두셨더라고요. 소영아, 이 편지를 읽을 때가 되었다는 건 내가 이미 없다는 뜻이겠지? 미안하구나. 평생 숨기고 살아서.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언니가 자신이 제 진짜 어머니라는 걸 또박또박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1983년 봄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언니가 저를 낳았다고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지만 좋은 사람이었어. 다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을 뿐이야. 편지에서 아버지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적혀 있지 않았어요. 다만 괄호로 비워둔 채로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고 적어뒀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희생을 해주셨어. 나 대신 내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지. 외할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길게 적혀 있었어요. 그 시대에 미혼모 딸과 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늦둥이를 낳은 것처럼 꾸며주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언니가, 아니, 엄마가 평생 혼자 이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오셨던 거였어요. 저를 언니로 불러야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리고 이것도 봐라. 고모가 2번째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이 봉투에는 노인 사진들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사진 속 노인은 리무진에서 봤던 바로 그분이었어요. 젊었을 때 모습부터 현재 모습까지 다양한 시기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아이의 아버지, 임진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임진수 씨가 정말 제 아버지였던 거예요. 리무진에서 우연히 만났던 그 노인분이 제 친아버지였다니 세상이 정말 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또 다른 서류들도 있었어요. 언니가 임진수 씨의 치료비를 지원했다는 영수증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지원하셨던 기록들이었어요. 왜 치료비를 지원하셨던 거예요? 고모가 설명해 주셨어요. 임진수 씨는 젊었을 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셨고 그 스트레스로 병을 얻으셨다고 했어요. 언니는 아이 아버지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으로 평생 그분을 돌보셨던 거였습니다. 그럼 왜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상황이 복잡했어. 임진수 씨 가족들이 반대했고 우리 집 형편도 어려웠거든. 무엇보다 내 언니는 너를 제대로 키우고 싶어 했어. 가족들이 하나씩 자신들이 알고 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사실 어른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다만 저와 언니를 위해서 비밀을 지켜주셨던 거였습니다. 그럼 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치료비 지원이 계속된 건 우리가 이어받아서 하고 있어. 내 언니의 유언이었거든. 삼촌이 말씀해 주셨어요.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에게 임진수 씨를 계속 돌봐달라고 부탁하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거실 공기가 조용해졌어요. 30년 넘게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앨범 사본과 제적 등본 사본을 식탁 위에 올렸어요. 제가 찾아낸 증거들과 가족들이 보관하고 있던 증거들이 서로를 확인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언니가, 아니, 엄마가 왜 그렇게 저를 아껴주셨는지,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언니의 특별한 사랑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그건 언니의 사랑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평생 엄마라고 부르지 못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리고 임진수 할아버지도 이제 만나뵐 수 있겠네요. 가족들의 시선이 서로를 향해 부드러워졌어요.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가족들 사이가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다음 주부터 저는 기록들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먼저 동사무소에 정정 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제적 등본의 목한을 다시 원래대로 바꾸는 절차였어요. 사유가 좀 특별하시네요. 담당 공무원분이 서류를 보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보통은 잘못 기재된 걸 정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제 경우는 의도적으로 바꿨던 걸 다시 되돌리는 거였거든요. 사유서에는 시대적 상황과 가족의 합의를 자세히 적었어요. 1980년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변경했던 기록을 이제 원래대로 돌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증빙 자료로는 언니의 편지와 병원 영수증들을 첨부했어요.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30년도 기다렸는데 몇 주 더 기다리는 건 문제 없어요. 절차가 복잡하긴 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어요. 특히 가족들의 합의서와 관련 증거들이 충분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병원에도 편지를 보냈어요. 후원자 명단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언니 이름을 제 이름으로 바꾸고 임진수 씨의 보호자 변경 사항도 알렸어요. 이제는 가족 모두가 그분을 돌보기로 했거든요. 빵집에도 작은 변화를 주었어요. 계산대 옆에 작은 액자를 하나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 소민의 빵집이라는 문구를 넣었어요. 이제부터는 엄마의 이름으로 빵집을 운영하고 싶었거든요. 매일 아침 첫 빵을 구우면 한 개씩 작은 접시에 올려뒀어요. 엄마 몫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엄마가 평생 못 받으셨던 대접을 이제라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후에는 병원 사회사업팀에 치료비를 전달했어요. 이제는 제가 직접 아버지의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30년 넘게 엄마 혼자 감당하셨던 부담을 이제는
가족 모두가 나누어지기로 했어요. 임진수 환자분의 보호자이신가요? 네, 딸입니다. 처음으로 딸이라고 말하는 순간이었어요.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간호사분도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버지 병실을 찾아갔어요. 리무진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셨습니다. 투석으로 많이 지치신 것 같았지만 여전히 온화한 인상이셨어요. 침상 옆 작은 탁자에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병원 침대에서 젊은 엄마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그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간직하고 계셨던 바로 그 사진 말이에요. 이 사진, 어디서? 아버지가 사진을 보시더니 놀라셨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소영이에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오랫동안 만나보고 싶었지만 만날 수 없었던 딸을 마침내 만나게 된 거였거든요. 소민이가 잘 키웠구나. 아버지는 엄마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 우셨어요. 평생 죄송하다고 제대로 아버지 역할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아버지 사랑까지 모두 주셨거든요. 그날부터 매일 병원에 들렀어요.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엄마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엄마가 얼마나 씩씩하고 다정했는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들으면서 엄마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가족 단체 채팅방에는 새로 정리된 호칭표를 올렸어요. 언니 칸이 엄마로 바뀌었고 임진수 씨는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이름으로 불러드려야지. 엄마를 엄마라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 진짜 치유가 시작됐어요. 숨겨졌던 관계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마음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빵집 벽에는 새 앨범을 걸어뒀어요. 첫 장에는 리무진에서 우연히 만났던 아기 팔찌 사진을 넣었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엄마를 떠올렸어요. 평생 엄마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못했던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이름으로 불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왜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공기가 한층 부드러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창밖의 빗소리도 예전보다 고맙게 들렸습니다. 숨겨졌던 진실이 밝혀지면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병원에 갔을 때 게시판에 작은 안내문이 새로 붙어 있었어요. 후원자 변경 한소영 외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공식적으로 제가 아버지의 보호자가 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아래에 작은 종이 쪽지가 하나 더 붙어 있었어요. 누군가 조용히 붙여놓은 것 같았는데 거기에 적힌 문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의 이름으로 돌아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쪽지 끝에는 낯익은 필체의 이니셜이 적혀 있었어요. H, S, M 이라고 말이에요. 한소민, 엄마의 이니셜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런 쪽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간호사님, 이 쪽지는 언제 붙은 건가요? 아, 그거요? 몇 년 전에 한소민 씨가 미리 써서 맡겨두신 거예요. 언젠가 가족이 찾아오면 붙여달라고 하셨거든요. 엄마가 미리 준비해두신 메시지였던 거예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으셨던 거겠죠.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미리 감사 인사를 써두셨던 거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저와 아버지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언젠가 우리 가족이 제대로 된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게 될 날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아버지 병실로 들어가서 그 쪽지를 보여드렸어요.
아버지도 감동하셨는지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소민이는 끝까지 우리를 생각했구나. 병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길게 넘어왔어요. 봄날의 따뜻한 햇빛이 아버지의 얼굴을 비추니 훨씬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계셨던 죄책감도 조금은 덜어지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가족들도 하나둘 병원으로 왔어요. 고모, 삼촌, 그리고 다른 친척들까지 모두가 아버지를 진짜 가족으로 맞아들이기로 했거든요. 아버지도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빵집으로 돌아와서는 새로운 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봄 첫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빵이었어요. 달콤하면서도 담백한 맛으로 만들었습니다. 쇼케이스 앞에 작은 팻말을 놓았어요. 엄마가 사실은 언니였다는 이야기라고 적었습니다. 손님들이 그 팻말을 읽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가족에 대한 비밀이나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참 특별한 이야기네요. 네, 저희 가족만의 특별한 이야기예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마음이 따뜻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가족의 역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재적 등본 정정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드디어 공식적으로 엄마가 제 어머니로 기록된 거였어요. 30년 만에 찾은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새로운 등본을 받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모한소민이라고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겨진 관계가 아니라 당당한 모녀 관계였어요. 가족들과 함께 엄마 묘소에 다시 갔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등본과 아버지 사진을 가져갔습니다. 엄마께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엄마, 이제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묘 앞에서 가족들이 둘러섰어요. 아버지도 휠체어를 타고 함께 오셨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들이 엄마 앞에 모인 거였어요. 소민아, 고생 많았어. 아버지가 엄마 묘비에 손을 올리시며 말씀하셨어요. 평생 혼자 감당하셨던 엄마의 노고에 대한 감사 인사였습니다. 그날 저녁 빵집에서 작은 가족 모임을 가졌어요. 이제는 정말로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퇴원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기로 하셨어요. 벽에 걸린 새 앨범을 다시 한번 봤어요. 첫 장의 아기 팔찌 사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의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게 되었어요. 밤늦게 혼자 있을 때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이제는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언니라고 부르지 않아도 되는 진짜 엄마에게 하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어요. 가족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을 숨기게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진실이 더 큰 사랑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도 가족에게 하지 못한 말, 감춰진 마음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표현해 보세요. 가족의 진정한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며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일 테니까요.